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마음을 돌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이야기를 확장해서 준비했으니 편안하게 앉아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마음이 조급해진 순간을 몇 번이나 겪어보셨나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취업 준비가 길어질 때, 사업이 생각만큼 빨리 자리 잡지 않을 때, 혹은 인간관계가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조급함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는 지금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을 설쳐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2300년 전 중국의 한 사상가는 이 조급함이라는 감정에 대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육아의 핵심 철학을 완성한 인물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의 형이상학적 사유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제후국들이 서로 싸우고 백성들은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조급함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당장 눈앞의 위기를 해결할 빠른 해법을 갈구하기 마련입니다. 제후들은 하루빨리 강한 군대를 갖고 싶어 했고, 백성들은 하루빨리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으며 모두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맹자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어찌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서 자꾸만 조급해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맹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모내기를 마친 후 날마다 논으로 나가 벼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벼는 더디게만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집 벼는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자기 논의 벼만 유독 느리게 자라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농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논으로 달려갔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도 논두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에는 온통 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벼가 빨리 자라지 않으니 내가 직접 도와주면 되지 않겠는가. 농부는 논으로 달려가 벼의 싹을 하나하나 손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위로, 더 빨리 자라도록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모든 벼의 싹을 조금씩 뽑아 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농부는 매우 지쳤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다. 내가 벼들이 자라도록 도와주었거든.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싹이 뽑혀 하얗게 말라가고 있는 벼들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자랄 수 있었던 어린 벼들이 조급한 손길 때문에 뿌리째 들떠버려 결국 모두 시들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맹자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뒤 제자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 농부처럼 벼의 싹을 억지로 뽑아 올려 그 성장을 돕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알묘조장 혹은 발묘조장이라 불리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싹을 뽑아 자람을 돕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조급함이 이를 그르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급하게 자란 나무는 쉽게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만이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인가?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싹이 자라도록 돕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억지로 뽑아 올리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즉 핵심은 노력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순리를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논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흐름을 돕는 정당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싹을 직접 잡아당겨 키를 늘리는 것은 자연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려는 욕심이며 결국 생명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맹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맹자는 노력하지 않는 것 또한 똑같이 경계했습니다. 그는 싹이 자라도록 돕지 않는 사람을 김을 매지 않는 게으른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논에 잡초가 무성한데도 손을 놓고 있는 농부는 벼가 잡초에 치여 스스로 말라 죽도록 방치하는 셈입니다. 즉 맹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태도는 게으름과 조급함이라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 일은 성실히 하되 하지 않아도 될 일, 즉 결과를 억지로 끌어내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맹자가 강조한 균형 잡힌 노력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맹자의 사상적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 속에 본래부터 선한 본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사단이라 불렀는데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맹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마치 씨앗과 같아서 잘 기르면 인이해지라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을 기르는 방법에 있습니다. 맹자는 호연직이라는 개념을 통해 마음을 기르는 것 역시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연직이란 천지간에 가득 찬 크고 굳센 기운을 뜻하는데 이는 의로운 행동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길러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맹자는 다시 한번 알묘조장의 비유를 꺼내며 호연지기를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 종사하되 미리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마음에서 잊지도 말고 억지로 조장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물망물조라는 표현으로 잊지 말되 조장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농사의 비유를 넘어 인격을 수양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깊은 통찰입니다. 물망물조라는 이 네 글자는 이후 수많은 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훗날 송나라 시대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마음 공부의 핵심 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목표와 뜻을 마음속에서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 억지로 무리한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평생에 걸친 수양의 과제라고 여겨졌습니다. 너무 잊어버리면 게으름에 빠지고 너무 조장하면 조급함에 빠지니 그 중간 지점, 즉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의 현실 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순간 전 세계의 정보가 1초도 안 되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도착하고 택배는 다음날 아침이면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조차 조금만 지루하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겨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속도의 시대에 익숙해진 우리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은 속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한 달 안에 성적이 오르길 바라고, 운동을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몸이 달라지길 바라며, 사업을 시작하면 몇 개월 안에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심지어 명상이나 마음 수련을 시작할 때조차 며칠 만에 평온한 마음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일들은 배달 앱처럼 빠르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쌓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며,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마음속의 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3달 안에 원어민처럼 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의욕이 넘쳐 매일 서너 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생각만큼 실력이 늘지 않자 그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방법을 자꾸 바꾸고 이 책 저 책을 옮겨다니며 빨리 결과를 보여줄 만한 비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유튜브에서 일주일 만에 영어가 트인다는 영상을 보면 그대로 따라 해보고,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비법을 찾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3달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의 열정도 실력도 모두 잃어버린 채 공부 자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알묘조장입니다. 싹을 잡아당기듯 결과를 억지로 끌어내려다 오히려 뿌리째 자신의 의욕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의 동료 중 한 사람은 하루에 단 20분씩만 꾸준히 외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1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외국어 뉴스를 알아듣게 되었고, 2년이 지나자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조급함을 다스리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차린 지 6개월 만에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성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무리한 목표를 강요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능을 서둘러 출시했으며,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일단 빠르게 키우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제품의 완성도는 떨어졌고, 초기 고객들은 실망하여 떠나갔으며, 직원들은 번아웃에 시달리다 하나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대표는 회의 때마다 왜 이렇게 더디냐며 직원들을 다그쳤고, 그럴수록 분위기는 더 가라앉았으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할 사람들이 점점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또 다른 창업자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개선을 꾸준히 반복하며 1년, 2년의 시간을 묵묵히 쌓아갔습니다. 초기에는 성장 속도가 더뎌 보여서 주변에서 답답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서두르던 대표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천천히 뿌리를 내리던 창업자의 회사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극단적인 단식으로 단기간에 살을 빼려다 요요 현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얻으려고 지나치게 들이대다가 오히려 상대를 떠나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싹을 잡아당기다가 아이가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몸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무리한 강도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결국 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유명한 연주자처럼 연주하고 싶어 조급해하다가 기초를 건너뛰고 어려운 곡에 도전했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과를 향한 조급함이 과정을 망가뜨리고 결국 결과마저 망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맹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지만 오늘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행동했는가는 온전히 나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맹자가 말한 반드시 그 일에 종사하라는 말은 바로 이 과정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책을 몇 페이지 읽었는지, 운동을 몇 분 했는지, 고객의 의견을 몇 번 들었는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 큰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저녁 짧게라도 그날의 과정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떤 점에서 성실했는지를 적다 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송나라 농부가 조급해진 이유는 다른 집 벼와 자신의 벼를 끊임없이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나보다 빨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뿌리를 내려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화려한 결실만 보고 그 아래 숨겨진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지 못한 채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맹자의 시선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있는가입니다. 비교는 조급함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며 그 비교의 시선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속도에 맞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 연구에서도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가 잦을수록 불안과 조급함, 자기 비하의 감정이 커진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동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비교의 대상을 타인에서 어제의 자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조급함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대개 너무 먼 목표를 너무 가까운 시간 안에 이루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오늘 하루 안에 이루려 하면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잘게 쪼개어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하고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치 농부가 매일 정해진 양의 물을 주고 정해진 만큼 잡초를 뽑듯이 우리도 매일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정해두고 그것을 묵묵히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 바라보면 멀게만 느껴지던 목표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책 50권을 읽겠다는 목표는 막연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겠다는 목표는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잘게 쪼갠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처음에는 까마득해 보였던 큰 목표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기다림을 손실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모든 것은 기다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포도주가 숙성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며 사람의 관계가 신뢰로 발전하기까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끊임없이 인의의 정치를 통해 백성의 마음을 천천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도,
즉 힘으로 빠르게 다스리는 정치는 잠시 효과를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며 왕도, 즉 인과 덕으로 천천히 다스리는 정치만이 진정으로 오래도록 존경받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르게 얻은 것은 빠르게 잃기 쉽고 천천히 쌓아 올린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맹자의 또 다른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양나라 해왕이 맹자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웃 나라보다 백성이 늘지 않습니까? 맹자는 전쟁을 비유로 들어 답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50걸음을 도망치고 다른 병사는 100걸음을 도망쳤다면 50걸음 도망친 자가 100걸음 도망친 자를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해왕은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왕께서 이웃 나라보다 조금 나은 정치를 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보백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인데 이 일화 역시 알묘조장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왕은 빠른 비교와 빠른 결과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지만 맹자가 강조한 것은 근본적인 태도와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조금 서둘러 남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공자의 이야기도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맹자보다 앞서 살았던 공자 역시 조급함에 대해 매우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제자 자아가 한 고을의 수령이 되어 정치하는 법을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마라. 빨리 하려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욕속부달이라는 사자성어로 전해지는데 맹자의 알묘조장과 거의 같은 맥락의 가르침입니다. 공자와 맹자 두 사람 모두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살았지만 조급함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이는 동양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름을 미덕으로 여기기보다 순리와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더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동양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발명가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에 가까운 실패를 거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이 발명가의 태도 역시 결과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고 매일의 실험이라는 과정에 충실했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한두 달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억지로 밀어붙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발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사례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많은 운동선수들이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성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동작을 수천 번씩 반복하면서도 기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스스로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의심한 시기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더딘 시간을 버텨냈고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폭발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나무의 비유와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몸이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적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결코 그 다음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육아의 영역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 부모는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다는 이유로 매일 아이를 다그치며 단어를 따라 말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오히려 입을 닫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다른 부모는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꾸준히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는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였고 오히려 또래보다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잡아당긴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라남의 뿌리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도움이 되는 방법은 조급함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그 감정의 강도를 누그러뜨린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조급함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조급함, 불안, 초조함은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방치하면 어느새 우리의 모든 판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름을 붙이고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우리를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고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움이 되는 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를 바라본다면 지금 이 조급함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지금 당장은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절박하게 느껴지는 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저 성장 과정의 한 페이지였을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 역시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의로운 행동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오늘의 작은 정체와 더딤을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5번째는 조급함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대개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뒤처지지 않을까?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잠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조급함이 나의 행동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송나라 농부처럼 오히려 일을 망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작정 손을 뻗어 싹을 잡아당기려는 충동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조급함을 알아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호흡이 얕고 빨라지지는 않았는지, 어깨와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다리를 떨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조급함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6번째 방법은 더 나아가 나만의 속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속도에 휘둘리곤 합니다.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급함에 전염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안정감이 나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급함을 부추기는 환경에서는 잠시 거리를 두고 꾸준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멘토나 선배의 경험담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은 대개 한결같이 말합니다. 처음 1년, 2년은 정말 더디게 느껴졌지만 돌아보니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더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7번째 방법은 실패와 정체를 다르게 해석하는 연습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정체된 시간을 실패로 해석합니다. 한 달째 매출이 늘지 않으면 사업이 망했다고 단정 짓고, 한 달째 체중이 줄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실패했다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성장 곡선을 떠올려 보면 모든 성장은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단식으로 때로는 정체기를 거치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서서히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를 거칩니다. 대나무가 몇 년간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는 실패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정체기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다음 도약을 위한 뿌리내림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급함 대신 인내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비유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고전에는 도공이 도자기를 빚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숙련된 도공은 물레 위의 흙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손에 너무 힘을 주거나 빨리 모양을 잡으려 하면 흙은 한쪽으로 쏠려 무너지고 맙니다. 오히려 손에 힘을 빼고 흙이 스스로 회전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손을 갖다 대야만 비로소 균형 잡힌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비유입니다. 인생이라는 물레 위에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힘을 주면 오히려 모양이 일그러지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힘과 적절한 속도로 흐름에 맞추어 나아갈 때 비로소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조급함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상대방의 속도를 무시하고 너무 빨리 다가가면 오히려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게 됩니다. 신뢰란 한 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배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사업에서의 신뢰도 마찬가지이고 가족 간의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보여주려는 마음보다 꾸준하게 신뢰를 쌓아가는 마음이 결국 더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바로 급하게 자란 나무는 쉽게 부러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라는 뜻이고 과정을 존중하라는 뜻이며 생명이 가진 고유한 속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심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땅속 깊이 뿌리를 다 내리고 나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십 미터까지 폭발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몇 년 동안 대나무는 사실 땅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훗날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읽은 책들이, 매일 조금씩 흘린 땀방울이, 매일 조금씩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차곡차곡 뿌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벼의 싹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뿌리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이야말로 맹자가 2300년 전 조급해하는 제자에게 건넨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라는 것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맹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 종사하라. 즉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노력의 결과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지 말고 순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노력은 우리의 몫이고 결실의 때는 자연의 몫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되 그 결과를 너무 서둘러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내 안의 뿌리가 자라나는 시간을 믿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이 찾아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 싹을 잡아당기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차분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느냐, 그 선택이 우리 삶의 결을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맹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지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릴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급하게 자란 나무는 쉽게 부러진다는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언젠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로 자라난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림을 통해 빠짐없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